당신을 나의 누구라고 말하리. 나를 누구라고 당신은 말하리. 마주 불러볼 정다운 이름도 없이 잠시 만난 우리 오랜 이별 앞에 섰다. 갓 추수를 해드린 허허로운 밭이랑에 노을을 등진 그림자 모양. 외로이 당신을 생각해온 이 한철. 삶의 100가지 가난을 견딘다 해도 못내 이것만은 두려워했음이라. 눈멀듯 보고 지운 마음. 신의 보태심 없는 그리움의 벌이여. 이 타는 듯한 갈망. 당신을 나의 누구라고 말하리. 나를 누구라고 당신은 말하리. 그 옛날 창가에서 울던 어여쁘디 어여쁜 후조라고나 할까. 옛날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더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어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랜만에 조금 어색한 듯 하기도 하고 아직 목이 덜 풀린 듯 하기도 하지만 시낭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낭송해드린 시는 김남조의 후조입니다. 네. 페북에 보니까 누가 살인적인 추위라고 썼던데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추위로부터 몸 보존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2021년 12월 26일 성탄절을 지낸 다음 날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27분입니다. 책을 읽고자 앉았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한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드는 날입니다. 네, 오늘 8장의 두 번째 시간이지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8장 중국 인민혁명을 통해 우리 역사를 본다. 86 농민 출신의 두 혁명가 유방과 주원장. 유방은 농민 출신으로 한 왕조를 일으켰다. 그는 치밀성과 포용력을 갖추었으며 인재를 적소에 배치하는 용인술로 중국 고대의 통일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일궈낸 인물이다. 유방은 기원전 206년 함양에 입성하여 진왕 자영의 항복을 받아내고 한왕을 칭했다. 그는 재물에 일절 손을 대지 않았으며 군기를 엄정하게 하여 민폐가 없도록 하였다. 그는 3조의 법, 이른바 약법 3장만을 남긴 채 대부분의 법을 폐지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원래 당시 중국 대륙의 최강자는 항우였다. 항우는 초나라의 후예로서 초를 멸망시킨 진에 대한 복수심이 강했으며 진 통일 이전의 사회로 복귀할 것을 희망하는 수구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공신들에게 전국을 분봉했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농공행상적인 영토 분배는 무원칙적이어서 커다란 불만을 샀다. 제후들의 불만이 반란으로 표출되면서 항우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특히 척박한 땅을 받은 유방의 불만은 컸다. 때마침 항우가
초의 의제를 살해하자 명분을 얻은 유방은 항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찬탈자를 응징한다는 명분이었다. 이 사건은 훗날 조선에서 일어난 김종직의 조의제문 파문을 낳는 콘텐츠를 제공했다. 오늘날 장기판의 주인공이기도 한 항우와 유방, 즉 초와 한은 3년 동안이나 대결했다. 항우는 역발산기 개세, 힘은 산을 뽑고 기세가 천하를 덮음의 빼어난 무장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보급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고 후방기지 건설을 소홀히 한 항우는 점차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주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많은 인재를 잃었다. 마침내 해하성에서 겹겹이 포위된 항우의 귓가에 사방으로부터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그 유명한 고사 사면초가가 유래한 것이다. 한나라 유방의 군사는 초나라 진영에 초나라의 흘러간 노래들을 들려줌으로써 향수를 자극, 군기를 나약하게 만들었다. 유방의 군사는 이른바 심리전을 벌인 것이었다. 기원전 202년 최후의 승자 유방이 제위에 올라 한왕조를 세우니 그가 바로 한고조였다. 나는 장량처럼 교묘한 책략을 쓸 줄 모른다. 소하처럼 행정을 잘 살피고 군량을 제때 보급할 줄도 모른다.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에서 이기는 일은 한신을 따를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세 사람을 제대로 쓸 줄 안다. 유방의 말. 유방은 농민 출신이지만 유학적 명분을 중시했다. 그는 황제의 신분으로 포이한사에 지나지 않았던 공자의 묘에 파격적으로 참배하기도 했다. 한 제국은 약 400년 동안의 장구한 통치 속에서 진시황이 꿈꾸었던 제국의 꿈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했다.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이 번성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 제국의 GDP가 로마 제국보다 앞섰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중국사에서 농민 출신으로 왕조를 개창한 또 하나의 인물로 주원장이 있다. 주원장은 명을 건국하여 태조가 되었다. 가난한 농민이었던 그는 반란 세력을 규합하여 원나라의 오랜 지배를 벗어나 한족의 왕조를 중창했다. 주원장은 강남지방 가난한 유랑 소장농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너무 가난하여 배울 수도 없었던 그는 17세 때 악질과 기근으로 부모 형제마저 잃고 황각사라는 절에 의탁하여 생활하였다. 그러나 절 역시 가난했다. 말이 탁발승이지 거지 생활을 하던 그는 25세 되던 해에 반란군 홍건적을 만나게 됨으로써 일약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일단 공을 세워 세력을 구축한 주원장은 전투보다는 먼저 강남지방 평정에 주력했다. 강남의 소주, 항주 일대는 예나 지금이나 중국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지역이다. 소주, 항주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요롭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주원장이 강남을 평정하여 힘을 기르는 동안 홍건적은 원나라에 격파되었고 홍건적과의 10여 년간 싸움으로 힘이 빠진 원나라는 주원장의 공격에 쉽사리 무너지게 된다. 1368년 주원장은 남경에 나라를 세워 국호를 명으로 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연호를 홍무라고 정했다. 이후부터 중국의 황제가 재위 기간에 하나의 연호만을 사용하는 일세일원의 원칙이 세워지게 되었다. 명태조 주원장은 홍무제라고도 불린다. 그는 유언에서 중국이 정복해서는 안 될 16개 나라를 지정했는데
첫째가 고려, 실제로는 조선, 둘째가 안남, 베트남이었다. 그는 조선과 베트남의 문화적 저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7. 중국을 구하라. 손문의 몰락과 죽음. 신의 혁명에 성공하고 대총통에 추대된 손문은 혁신적인 정책을 공표했다. 그는 아편의 재배와 흡음, 여성의 전족, 가혹한 형벌 등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광동, 복건, 절강, 하남 등의 천민을 해방시켰다. 그는 매국적 관료를 징벌했다. 그리하여 이홍장, 성선이, 풍계군, 서징 등의 토지재산과 상공업시설을 몰수했다. 과거에 낙방하고 하급 무관으로 출발한 원세계는 일찍이 조선에 가서도 조선 조정에 간섭하며 위세를 부렸던 인물이었다. 그는 서태후의 신임을 얻어 출세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런 원세계를 이용한 제국주의 열강의 공작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미 통치 능력을 상실한 청국 왕조를 버리고 원세계를 대폭 지원하면서 손문의 남경 임시정부에 가능한 모든 압박을 가했다. 손문은 서구 열강에 너희가 지지한다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했으니 너희는 이 정부를 승인하라고 요구했지만 서구 열강은 어느 한 나라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손문은 자신이 공부한 나라이자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는 미국에는 희망을 가졌지만 차갑게 외면당했다. 오히려 제국주의 열강은 원세계 정부는 중화민국으로 승인하겠지만 손문의 남경 정부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영, 미, 일, 독 등은 양자강에 군함을 집결시켰고 러시아는 동북 지방에서 군사 동원 시위를 벌였다. 동시에 그들은 원세계에게 엄청난 차관을 제공했다. 원세계는 차관 자금으로 군사력을 키워 손중산의 혁명정부를 압박했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손문 정부가 지배하는 지역의 세관을 봉쇄했다. 손문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손문 정부의 밀정을 침투시켜 내부 분열과 파괴 공작을 획책하기도 했다. 원세계는 저의를 감추고 손중산과의 협상을 시도했다. 객관적 정세를 읽은 손문은 원세계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총통 자리를 원세계에게 내주었다. 원세계는 남경에 정부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북경에서 지지자들인 북양 군벌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대총통에 취임했다. 일본은 영국과 독일이 유럽 전선 때문에 분주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산동성 전역으로 군사행동을 확대하면서 청도를 점령해 버렸다. 원세계 정부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했다. 그들은 원세계 정부에 21개조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것은 산동성, 독일권의 양도와 철도 부설권을 비롯한 중국 내 모든 이권을 거의 싹쓸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조선 침략의 방법으로 삼았던 고문 정치와 경찰 공동관리 등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이 중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는 저의를 공개한 사건이었다. 한편 원세계는 1년 반 후에 병으로 죽게 될 자신의 운명을 알 리가 없었다. 그는 21개조의 요구를 들어주면 황제를 만들어주겠다는 일본의 회유에 실리를 저울질했다. 반면에 21개 요구가 신문에 보도되자 중국 인민들의 반일 감정은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원세계는 끝내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황제 자리에 등극했다. 그러자 구미열강은
원세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 국민당계의 급진 세력은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원세계의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원세계는 사면 초과의 고립 국면을 맞게 된다. 그리고 그는 얼마 못 가 병으로 죽었다. 이제 대륙의 어느 세력도 전국에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군웅할거의 형태로 열강 하나씩을 붙들고 의지하며 서로 대립하는 극심한 분열상이 중국 전역에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서 명분에서 앞서는 세력은 단연 손문의 광동정부였다. 그는 국민당을 혁신하여 다시 지도자의 위엄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이미 중국 대륙의 7개 성 영역에 지배권을 회복해 놓고 있었다. 손문은 1921년 5월 광주에서 호법정부의 비상대총통에 임명되었다. 이때 손문은 한국 임시정부 특사 신규식을 접견하고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구미열강이 주도하는 태평양 회의는 손문의 호법정부에 국가 대표권을 주지 않았다. 전쟁 때에는 세 분리기를 위해 호법정부를 자진해서 연합군에 넣었던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손문을 외면한 것이었다. 손문은 뜻하지 않는 일로 몰락했다. 그가 한창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진혁명이 반란을 일으켜 총통 관저를 폭파해버렸다. 이 반란으로 인해 손문의 혁명 사업은 좌초한 거나 다름없었다.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상해로 퇴각했다. 덩달아 한국 임시정부에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때 혁명에 성공한 소련이 중국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다. 지식인들 사이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퍼져나갔다. 마침내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었다. 소련은 적극적으로 중국을 후원하고 나섰다. 그들은 상하이에 있던 손문의 국민당에도 접근했다. 손문은 소련의 원조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1923년 손문은 소련으로부터 국민당의 광동 복귀와 군대 양성 지원 약속을 얻어냈다. 대신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국민당 입당 허락을 약속해 주었다. 손문은 의회에 나가 반제국주의와 삼민주의를 강조했다. 소련의 도움으로 손문은 광동에 미약하나마 정치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게 되었다. 1924년 국민당은 광저우 인근에 자체 군사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의 교장은 모스크바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돌아온 37살 장제스가 맡았다. 국민당 기구는 공산당과 소련인 고문들의 도움을 받아 재정비되었다. 손문은 중국 통일의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그해 겨울 그는 북부 군벌과의 동맹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베이징에 갔다. 그러나 협상은 시작되지도 못했다. 그를 초대한 북벌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이것은 손문이 당한 마지막 배신이었다. 그는 간암으로 입원해 이듬해 1925년 3월 12일 60세의 일기로 베이징에서 운명했다. 그가 유언으로 남긴 마지막 말은 중국을 구하라 였다. 88 위대한 도주 대장정의 서막. 손문과 장개석은 11살 차이로 동서지간이다. 손문의 부인이 송경령, 장개석의 부인이 송미령인데 이 둘은 자매지간이다. 손문과 장개석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품성면에서 크게 다르며 각각의 부인들 또한 남편들의 차이만큼 달랐다. 손문은 이념의 구애됨이 없이 모든 반군벌 세력을 모아 중국 혁명의 완수라는 대과제에 합류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장개석은
손문의 계승자로 자처했으나 반공적인 인물이었다. 손문은 중국의 독립과 혁명을 위해 살았지만 장개석은 권력과 금력을 목적으로 한 삶을 살았다. 그가 반공주의를 선택한 것도 기실 그것이 자기에게 권력과 금력을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25년 손문이 갑자기 사망하자 중국의 대일항쟁과 혁명 사업에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었다. 손문이 죽자 국민당 내의 반공 세력이 공산당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이다. 1925년 11월 국민당 내 우파는 공산당원의 국민당적 박탈 및 공산당 출신의 중앙위원 9명의 제명을 결의했다. 이어서 1926년 3월 20일 장개석은 공산당원 이지룡이 함장으로 있던 중사남에 회항할 것을 명령해 놓고 배가 돌아오자 함장이 불법으로 군함을 움직였다고 날조하여 이지룡 이하 공산당원 60여 명을 체포했다. 이것이 유명한 중사남 사건으로서 한국으로 치면 이른바 종북 조작 사건과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1926년 7월 북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개석은 북벌은 뒷전으로 놓아둔 채 상해에서 본격적인 폭력으로 공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1차 국공합작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1차 국공합작이 깨진 후 위기를 맞은 공산당은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7년 8월 1일 하룡, 섭정, 주덕 등 혁명군 지도자들은 남창을 공격, 점령하여 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 여기에는 소련 코민테르니 지시가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혁명군은 이내 국민당군의 반격을 맞아 패퇴하였다. 이로써 남창 봉기는 실패했지만 이 봉기에 참여한 병력이 공산군 최초의 정규군이라는 의의가 있었다. 오늘날 중국군의 군기와 군무에는 81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중국은 남창 봉기를 일으킨 8월 1일을 중국 인민해방군의 건군일로 기념한다. 그리고 남창 봉기의 주역 주덕은 중국군의 아버지로 불린다. 남창을 내준 혁명위원회는 광주로 도피한다. 하지만 국민당군의 추격은 계속되었고 혁명군은 패퇴를 거듭했다. 장개석은 일본군은 피부병이지만 공산군은 심장병이라고 말하며 대일항쟁보다도 공산군 토벌에 전력을 경주했다. 급기야 무장봉기를 통한 공산군의 해방구 건설 노선은 국민당군에 의해 광동에서 완전히 결단나고 말았다. 이제 공산군은 도시와 농촌에서 거의 일소되어 가고 있었다. 무장봉기를 통해 도시 중심의 거점을 확보하려던 공산당의 전략과 코민테른의 지시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이 노선에 반대했던 마오쩌둥은 농촌을 먼저 장악하여 도시를 포위해야 한다는 노선을 주장했었다. 마오는 분연히 잔류병력 1000명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이 산이 유명한 정강산이었다. 마오의 최초 병력에 이어서 주덕, 임표, 진이 등이 끌고 들어온 부대가 합류했다. 모두 합쳐 약 5만 명에 이르게 된 혁명군의 사령관은 주덕, 정치위원은 마오가 맡았다. 그 후 1928년에는 또 다른 부대들이 정강산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정강산은 몇 개의 마을이 있는 오지였고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했다. 1928년 겨울 혁명군은 정강산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많은 군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자를 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은 국민당군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물자를 들여오기도 어려웠다. 만주 사변으로 주춤했던 장개석 군대는 먼저 국내의 적을 일소한 다음 외국의 침략을 막는다며
5차 공격을 개시했다. 장개석은 50만 병력과 비행기 200대를 동원하였고 철저한 경제 봉쇄로 이중의 포위망을 구축했다. 결국 혁명군은 거의 모든 전선에서 패배하여 그동안 구축했던 강서 소비에트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1934년 7월의 일이었다. 드디어 혁명군의 주력 10만 군대의 끝모를 탈출이 시작되었다. 기한과 목적지를 가늠조차 알 수 없는 후퇴. 그것은 도주였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주가 된다. 그리하여 이른바 대장정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이었다. 네, 당연히 다음 장은 대장정에 대한 글이 되겠지요. 한 주만 기다리세요. 안녕히 계십시오.